안녕하세요, 앤디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올해 가을에는 저도 재충전의 시간들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도 그렇고 유튜브도 조금 쉰다고 생각을 하고 책도 읽고 여행도 다니면서 저만의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쉬면서 충전도 했으니 앞으로 좋은 영상들 좀 더 자주 올리겠습니다. 제외를 하는 것에 있어서 수십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좀 간추려서 제외하는 11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제외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내 상황에 맞는 방법이라던가 전략이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을 참고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안 되신다면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비판하기. 제외를 하기 위해서 상대를 비판해야 한다. 상당히 생소한 개념이죠. 비판을 한다는 것은 상대를 비난한다거나 깎아내리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숙하게 비판하지 못하면 사람은 다들 방어적이라서 그걸 그냥 인정하지 않고 튕겨버린단 말이죠. 비판하는 방법을 언제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냐면요. 내가 상대에게 헌신하고 잘해줬는데 상대의 콧대가 높아지고 버릇을 잘못 들였을 때 연애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상대가 나를 함부로 대한다거나 쉽게 헤어지자고 한단 말이죠. 이때 내가 미안하다, 잘하겠다, 사과를 하면 할수록 상대는 나를 더욱 우습게 보고 점점 더 기고만장해질 거예요. 매력이라는 것은 자신만의 기준과 신념을 지키면서 내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나답게 사는 것,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매력인 거잖아요. 그리고 상대도 그런 내 모습을 좋아했었단 말이죠. 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나를 사랑하기보다 상대에게 비위를 많이 맞춰주고 나를 잃어버리다 보면 관계 균형이 무너지고 상대 콧대만 높아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남성분께서 상담을 하셨는데요. 모든 것들을 여자에게 다 맞춰주고 데이트 비용도 100% 다 쓰고 항상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 여자의 버릇이 나빠지게 된 거죠. 그리고 여자에게 이별 통보를 2번 정도 받았었는데요. 그때마다 남자는 너 없으면 못 산다, 울고 불고 매달려서 재회 경험이 있으신데요. 그리고 최근 또 한번 이별을 통보받으셨고 다시 울고불고 매달렸는데 질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매달리지 말고 내가 나 스스로를 가치 있고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상대도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나는 연애를 하면서 항상 최선을 다했고 너가 이러이러 행동을 할 때마다 실망했지만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고 지켜봐 왔었다. 사실 내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너를 붙잡은 거였고 이제는 우리 관계의 끝을 인정하려고 한다. 이제는 너가 먼저 다시 만나자고 해도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다. 과거를 배움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경험이 되는 것이고 상처라고 생각하면 트라우마가 된다고 생각을 한다.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했고 좋은 경험과 추억으로 잘 간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처음에는 여자 쪽에서 콧방귀를 끼더라고요. 거기에 남자가 반응하지 않았고 약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여자에게서 미련이 있는 듯 카톡이 왔었는데 거기에도 남자가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날 새벽에 여자가 갑자기 남자 집에 찾아와서 울고불고 빌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혹시 내가 이런 말을 했다가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완전히 끝나버린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미 상대는 나를 쉽게 대하고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함부로 대하며 심지어는 아무렇지 않게 헤어지자는 말까지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이미 관계의 균형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헤어질 때까지 상대의 기분을 살피고 굽신굽신거리는 모습이 상대가 나를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동등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주고받는 것이 사랑이에요. 나는 낮아져 있고 상대는 한없이 콧대가 높아져 있다면 이 균형을 맞춰야 상대가 나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판적인 자세로 내 할 말을 당당하게 하는 것은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두 번째, 5점 남기기.
그 다음으로 재회를 하기 위해서 5점 남기기란 방법이 있는데요. 남자가 여자에게 다 맞춰주고 최선을 다했는데 여자의 버릇이 나빠지고 콧대가 하늘 높을 줄 모르고 높아졌다고 해볼게요. 이때 남자는 자신은 좋은 사람, 최선을 다한 사람, 괜찮은 사람, 그리고 여자는 미성숙한 사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이런 프레임을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갖고 이별을 말하게 될 텐데요. 이때 여자가 남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볼게요. 내가 솔직하게 너에게 말을 안 한 게 있는데 내가 너 컴퓨터로 작업을 하다가 우연히 너가 친구들이랑 내 험담을 했던 내용을 본 적이 있다. 내 욕을 하면서 친구들이랑 깔깔대고 험담을 했던데 사실 나는 너가 이렇게 앞뒤가 다르고 가벼운 사람이었나 크게 실망을 했었다. 하지만 나는 우리 관계를 좋게 가고 싶은 마음에서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다. 그리고 나도 이 관계에 있어서 노력을 많이 했었고 너에게 맞춰주면서 만나왔었다. 하지만 너는 지금 너만 노력했다고 말하는데 나도 너 때문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힘들었었다. 어찌되었던 나 때문에 힘들었다면 미안했고 너가 선택한 이별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남자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프레임이 와장창 깨지게 되고요. 덩달아 여자에 대한 부정적인 프레임도 파괴되겠죠. 그리고 남자는 이별을 확신했던 프레임 자체가 깨졌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여자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 있었던 사례를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자가 울고불고 자신이 잘못했다, 잘하겠다, 매달렸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자의 콧대가 무너진 만큼 남자의 콧대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남자는 기고만장해져서 왜 이제 와서 그러냐, 그러길래 있을 때 잘하지, 너무 늦었다, 콧방귀를 끼게 되겠죠. 5점 남기기의 핵심은 나는 괜찮은 사람 혹은 완벽한 피해자, 너는 문제 있는 가해자,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 이분법적인 프레임을 무너뜨리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점 남기기는 도덕적 우위에서 이별을 확신하는 프레임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빚진 감정 활용하기. 그 다음으로 빚진 감정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사람이란 존재는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받았다거나 피해를 줬을 경우 그만큼 어떤 보상을 해야 한다는 상호성의 법칙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집에서 그릇에 떡을 담아서 줬다면 그냥 그릇만 돌려주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릇에 과일이라던가 다른 것들을 채워서 돌려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을 때 혹은 도움을 받았을 때 내 마음이 편해지려면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만약 연애를 하면서 상대가 나에게 큰 잘못을 했다거나 혹은 상대가 먼저 헤어지자고 한 이후에 용서를 빌면서 다시 만나자고 한 경우가 있다면요.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이렇게는 절대 못 헤어진다. 나도 그때 한번 봐줬고 양보했으니까 너가 양보해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떼인 돈 받아내는 것처럼 100만 원 빌려줬으면 빨리 100만 원 갚아라. 그때 한번 나도 받아주지 않았냐? 이번에는 너 차례다. 절대 헤어질 생각이 없고 기세로 누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양심에 대한 호소가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여기에 반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울면서 사정하듯이 이야기를 한다거나 상대 입장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태도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떼인 돈을 받아내야겠다는 태도로 강력하게 주장하고 상대가 한 발 물러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대가 어느 정도 수긍하고 한숨을 쉬면서 한 발 물러났을 때 공감과 이해는 그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앞뒤가 바뀌면 효과는 90% 이상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 방법으로 상대를 마지못해 물러나게 한 이후에 대화나 공감으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따라와야 할 거예요. 네 번째, 제대로 사과하기. 사람이 이별을 결정하게 되는 가장 큰 계기는 관계에 대한 서운함, 불신,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일 만큼 쌓여서 이별을 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면 연을 끊어버리고 살잖아요. 하지만 충분히 이해받고 위로받게 될 경우에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을 깊이 이해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주면 그 사람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된단 말이죠. 이별을 통보받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적이 되면서 자신의 힘든 감정에 매몰되게 됩니다. 상대가 왜 이별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동안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해 주기보다는 무작정 내가 잘할게, 노력할게, 기회를 달라고 감정에 호소하는 거죠. 그럼 상대는 자신의 감정들을 이해받고 공감받는다는 느낌보다는 힘든 감정에 매몰된 내 감정들을 상대가 이해해줘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됩니다. 결국 상대는 이별하는 순간까지 자신의 감정이 무시당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관계는 이래서 안 되는구나 더욱 확신하는 자리가 될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진심으로 사과를 하려는 의도였지만 변명이나 방어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입장에서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이래서 이런 거고 저래서 저랬던 거야. 상대 입장에 대한 이해보다는 설명을 하고 공감보다는 자기 방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 입장에서는 헤어지는 순간까지도 여전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구나. 진짜 이 관계는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붙잡는 말보다는 진정성 있는 이해와 공감을 해주신 이후에 미안하다고 사과만 잘 전달하신다면 상대의 마음이 풀렸을 때 재회가 된 사례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께서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4개월 만에 장문의 사과를 보냈는데 너무 멀리 왔다는 답변을 받았고 재회는 타이밍인 것 같다 이렇게 남기셨더라고요. 사과라는 것은 근데 헤어지고 최대 일주일 이내 하셔야죠. 그리고 공백기를 갖고 연락하는 것은 무거운 사과가 아니라 가볍게 접근을 해야죠. 재회 타이밍은 내가 만드는 것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과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제대로 사과하는 방법이라는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 한 번씩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5번째, 직접적으로 설득하기. 직접적으로 설득하는 방법은 다들 해보셨겠지만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에 있어요. 만약 상대는 편한 연애가 좋은데 내가 관계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서로 연애 가치관이 다르다는 말로 이별 통보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내가 잘하겠다, 노력하겠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만 늘어놓는다면 그건 설득력이 전혀 없는 말이 될 거예요. 그건 그냥 내가 참겠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때는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전 연애는 안 그랬는데 너무 관계에 과몰입되어 있었던 것 같다. 나도 사실 내 삶이 중요한데 어느 순간부터 연애에만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발전 없고 정체된 삶이라는 것을 많이 느꼈다. 너와의 관계를 떠나서 나 스스로도 많이 느꼈던 부분이라 이번 주부터는 나도 내 삶에 집중하면서 바리스타 학원에도 등록하고 월말에는 자격증 시험도 준비할 거다. 그리고 평상시 관심이 있었던 유튜브에도 도전해보고 사실 내가 할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제쳐두고 너를 만났던 것 같다. 앞으로 나도 나에게 좀 더 집중할 테니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 가보자.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진정성 있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많이 반복되지만 않았다면 개선점 해결책만 잘 제시하신다면 상대의 마음을 충분히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6번째, 간접적으로 설득하기. 그 다음으로 간접적으로 설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대가 우리는 서로 성격이 너무 강하다. 계속 반복적으로 싸움이 생기고 감정 소모가 너무 크다. 서로에게 맞는 사람을 만나자. 너무 지쳤다. 이렇게 이별을 통보받았다면요. 한 번만 기회를 달라. 내가 진짜 변할 거고 이제는 심리 상담까지 받아보면서 진짜 변하겠다. 내가 설득을 하면 할수록 상대는 이렇게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날 만나려고 하냐. 그리고 한 사람만 노력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다. 그리고 그건 너가 아니지 않냐. 그럼 너도 불행하고 결국 나도 불행해질 거다. 서로가 충분히 노력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더 이상 설득이라는 것이 먹히지 않고 이제는 내 이야기가 전부 상대 귀에는 신뢰가 없고 헛소리로 들릴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더 이상 개선점이나 해결책, 제안이 먹히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설득을 할까요? 중요한 것은 상대가 갖고 있는 프레임 안에서 대화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프레임을 바꿔줘야 해요. 내가 노력할게, 잘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가 생각하는 것이 맞지만 내가 노력으로 바꿔보겠다. 상대방 프레임 안에서 대화를 하는 거란 말이죠. 서로 감정이 남아있다면 그래도 노력은 더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 상대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 안에서 더 이상의 대화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정치를 프레임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질문 자체가 함정이기 때문에
대답하는 순간 상대 프레임 안에 갇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질문에 답변은 안 하고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격 차이나 서로 안 맞는다고 확신하면서 이별을 통보받았을 때 상대의 프레임을 깨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 이전 연애에서는 상대에게 정말 많이 맞춰주면서 만났었어. 그런데 결국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상대가 나를 점점 쉽게 생각하더라. 그리고 결국 떠나버렸어. 그때 이후로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생긴 것 같아. 잘해주고 맞춰주면 또 떠나겠지라는 생각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았던 거야. 그래서 이번 연애에서는 오히려 정반대로 행동했던 것 같다. 자존심도 더 부리고 더 강하게 나가고 먼저 상처받지 않으려고 방어적으로 굴었던 거지.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전 연애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사랑을 했던 것 같아. 그게 너와의 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많이 줬던 거고, 사실 사랑한다면 맞춰주는 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 문제는 내 안에 자존감이 건강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유독 너에게만 강하게 행동을 했었던 것 같아. 이제는 나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고 건강한 연애가 무엇인지 성찰해 보려고 해. 이별은 정말 아프고 힘들지만 잘 견디어 볼게. 많이 지치고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갖고 있는 프레임 밖에서 대화를 하는 거란 말이죠. 상대는 서로가 타고난 절대 바뀌지 않는 성향, 성격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충분히 너에게 맞춰줄 수 있는데 이전 연애에 대한 상처가 너와의 연애에서는 내 성격과 성향을 강하게 만든 원인이었다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죠. 그럼 상대는 자신이 갖고 있던 프레임이 깨지면서 원점부터 다시 이 관계를 검토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설득하는 방법은 갈등이 반복되었고 상대가 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가장 강력한 설득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번째, 꾸준히 연락하기. 그 다음으로 헤어진 이후에 지속적으로 연락해서 재회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상대가 나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었고 외롭고 힘든 연애를 했다면요, 상대는 나에 대한 감정은 남아있지만 너무 지쳤고 상처도 많이 받았고 신뢰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정내미가 떨어지고 꼴도 보기 싫어서 헤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편지나 메시지를 통해서 내 진심을 전달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상대가 내 연락을 정말 싫어한다거나 크게 부담을 느끼는 경우 바로 멈추셔야 하고요. 잘못했다, 잘하겠다 계속 매달리는 메시지가 아니라 헤어지고 느낀 점들을 덤덤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일기를 작성하듯이 하루하루 느낀 점들을 독백식으로 작성하셔서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는 거죠. 물론 상대가 읽고 답변이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성하는 거죠. 우리 관계를 떠나서 이번에는 나 스스로 진짜 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오늘 심리상담도 받아봤고 거기서 느꼈던 내용이라던가 상대방 입장에서 어떠했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작성할 수도 있고요. 상대가 상처받을 만한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 너 마음에 어떠했을지 이해가 깊이 되더라, 자세하게 풀어서 덤덤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정말 후회가 된다, 너가 많이 괴로웠겠다, 이런 표현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 이야기도 하고 헤어진 이후에 느낀 부분들을 덤덤하게 작성하는 거예요. 이별을 통보한 입장에서는 다시 관계를 시작했을 때 또다시 상처를 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마음문을 열 수 있도록 부담을 주지 않고 천천히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빠르면 일주일, 길면 6개월 정도 꾸준하게 접근하셔서 재회에 성공하셨던 분들도 꽤 있고요. 하지만 만약 상대가 이런 접근조차 부담스럽게 느낀다면 그때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8번째, 블로그 작성하기. 직접적으로 메시지나 편지를 전달하면 오히려 상대가 부담을 느끼고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블로그 작성이라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글의 형식은 일기처럼 일상 이야기, 이별 후 느낀 점, 변화해가는 나의 모습 등을 덤덤하게 담는 것이 핵심인데요. 감정적으로 호소를 한다거나 상대를 의식한 표현보다는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이미 내 블로그 주소를 알고 있다면 가장 좋고요. 그렇지
그렇지 않다면 새 블로그를 만들어서 최소 1주, 2주 정도 꾸준히 글을 올리며 자연스럽게 운영해 보세요. 그리고 상대에게 블로그 주소를 알려주면서 이별 이후에 블로그 작성을 하고 있는데 가끔 생각날 때 한 번씩 들려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예전에 한 남성분의 사례가 있었어요. 서로 감정 싸움을 하다가 베개 싸움으로 번졌고 그러다 서로 주먹질하고 싸우게 됐나 봐요. 이때 여자는 큰 충격을 받고 헤어지자고 한 이후에 남자의 모든 연락을 무시했다고 해요. 여자는 남자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지만 블로그에는 매일 찾아와서 남자의 글을 읽었다고 해요. 남자는 꾸준히 진솔한 글을 올렸고 심리 상담도 받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하면서 지냈다고 해요. 그리고 약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여자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들며 결국 재회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블로그는 부담 없이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다만 강력한 한 방으로 재회를 원하기보다는 꾸준하게 상대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는 끈기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9번째 간절하게 매달리기. 간절하게 매달리는 방법이 통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에 대한 감정이 여전히 깊은 상태에서 단지 순간적으로 싸웠을 때 이별한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한두 번 정도 진심이 전해지면 상대 마음이 다시 누그러들게 된단 말이죠. 두 번째는 상대가 복수심이나 서운함 때문에 이별을 선언한 경우인데요. 즉 너도 한번 내 기분을 느껴봐라, 이런 마음으로 이별을 말한 거죠. 이럴 때는 진심으로 매달리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상대 마음속에 있던 분노가 조금씩 누그러들면서 마음이 다시 열리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사랑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에서 이별을 말한 경우인데요. 상대는 정말 나를 좋아하기는 하는 걸까? 이런 불안감에 시달리면 그때 이별을 선택하는 요인이 되거든요. 이때 간절하게 매달리게 되면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했구나, 이런 안도감으로 인해서 다시 관계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 세 가지 상황을 제외하고는 무작정 매달리는 행동은 오히려 상대에게 부담과 거리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간절함을 보이는 것은 때로는 사랑의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상황을 잘못 판단하면 오히려 관계를 완전 멀어지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이죠. 10번째 친구처럼 지내기. 상황에 따라서 이별 이후 친구처럼 지내는 방법이 재회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전략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 준비하다가 파혼한 경우나 상대가 상황적인 문제로 헤어지자고 한 경우, 상대 입장에서는 다시 연인 관계로 돌아간다는 것은 큰 결심이나 부담을 동반하기 때문에 재회를 어렵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연인 사이는 종료됐지만 가장 친한 친구를 잃어버린 것 같아서 종종 생각이 난다, 서로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관계를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두세 번 정도 만난 이후에 친구 같은 연인 관계도 있듯이 편하게 만나보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친구라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연인이라는 관계 규정을 하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외적인 변화나 생활 태도의 문제로 인해서 이별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보다 살이 찌고 게을러지고 예전에 매력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을 때가 있죠. 이럴 때는 억지로 매달리기보다는 모임이나 자연스러운 자리에서 편안하게 친구처럼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감정은 남아있더라도 서로 부정적인 감정이 심하고 서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이별을 맞이한 경우라면 친구로 지내며 단기간에 어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억지로 연락을 이어가기보다는요, 일정 기간 공백기를 갖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반드시 공백기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벼운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연락을 이어가는 것이 오히려 재회를 위한 좀 더 현실적이고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1번째 완전히 매듭 짓기. 이별을 통보받았을 때 다들 붙잡아 보셨을 거예요. 그럴수록 상대는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더욱더 냉정해지고 단호해지죠. 그렇게 냉정한 모습 처음 봤잖아요. 하지만 내가 이별을 바로 인정하고 먼저 돌아섰다면 상대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뭔가 미련이 많이 남은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죠. 사람이란 심리라는 것이 이처럼 간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과거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그때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별로 인해서 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었고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다면 당연히 아쉬운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별 통보 받은 이후에 그 사람이 더욱 특별해졌잖아요. 그 이유가 다시 예전 관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상대가 특별해진 거란 말이죠. 상대방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별을 인정하면 상대도 나에 대한 특별함을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미련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상담이 있었어요.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에게 종종 미련이 있는 것처럼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락을 받아주면 다시 잠수를 타고 또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다시 또 연락이 온다고 미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혼란스러워서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전 연인에게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답변을 보내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누구누구야, 나는 이별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어. 이렇게 연락하는 것은 서로를 힘들게 하고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 같아. 너도 신중하게 이별을 선택했을 텐데 우리가 성인이라면 성숙하게 이별을 받아들이고 각자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 우리가 만났던 시간들은 좋은 추억들로만 잘 간직하고 너도 잘 지냈으면 좋겠어. 확실하게 선을 그어버린 거죠. 그리고 약 2, 3일 정도 후에 전 연인에게서 연락이 와서 다시 만나자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상대가 뭔가 미련이 있는 것처럼 애매하게 행동을 한다면 무 자르듯이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해줘야 해요. 그래야 상대가 나를 특별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부터 사고 싶었던 명품이 있었는데 딱 1시간 특별가로 판매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리해서라도 사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회는 다시 없으니까 말이죠. 그런 것처럼 상대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잘못했다, 받아달라,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기회가 영영 없을 것 같다고 느껴야 상대도 무리해서 나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별 이후에 상대가 애매한 태도를 보인다면요, 확실하게 밀어내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단 말이죠. 앤디의 마지막 조언. 지금까지 재회를 하기 위한 11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모든 내용들을 담기에는 영상이 지금도 길고 지루한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간추려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어떤 한 가지 방법에 집중할 수도 있고 두세 가지 방법들을 조합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당히 비판하고 설득하고 선긋기, 이런 방법들을 이제 조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다만 이렇게 해보고 안 되니까 저렇게 해보고 너무 중구난방으로 접근하신다면 효과가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긋기를 했다가 갑자기 설득을 했다가 다시 선긋기를 했다가 오락가락하면 그냥 가벼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과를 한다거나 납작 엎드려야 하는 상황에서 비판을 한다거나 이러면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이별의 원인을 잘 파악하셔서 내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별한 이후에는 상당히 감정적이고 조급한 상태다 보니까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어떤 행동을 하기보다는 조금 객관적으로 판단이 들 때까지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오늘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적절하게 반응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회하는 것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채널 정보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상으로 앤디였습니다.